혈당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런 피곤감, 오히려 저혈당 증상 때문에 단계 더 땡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올 때는 혈관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은 공복혈당, 식후혈당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식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당뇨병 형태가 서양을 닮아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복혈당만 재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건호 엔도내과의 원장 윤건호입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정년하고 개원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 보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 30분 이내에 삐죽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올라간 혈당을 떨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급격하게 과량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파이크가 생겼지만 조금 지나면 툭 떨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식후에 한 2-3시간 뒤에 저혈당 증상까지 막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가 아닌 인슐린 분비도 스파이크가 같이 처음에는 생기게 되죠. 근데 자꾸 이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저혈당을 유발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몸 나름대로 방어 기전을 갖게 돼요. 뭐냐 하면, 인슐린이 자꾸 나와서 내 혈당이 너무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내가 힘들어, 인슐린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 잘 반응을 안 할 거야 하고 몸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올라갔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된다.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게 되면 올라간 혈당이 잘 떨어지질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올려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식곤증 그러면 사실은 제일 흔한 원인은 과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면서 위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우리가 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피가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게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식곤증을 느낄 수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달고 포도당이 집착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스파이크가 유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식에 의한 그런 식곤증하고는 조금 달리 이런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당의 변화가 심해지고 그 인슐린 같은 것에 의해서 혈당이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갔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런 피곤감, 그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식곤증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혈당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오히려 저혈당 증상 때문에 단계 더 땡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병적으로 스파이크가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 혈당이 200을 훨씬 넘어서 그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거는 당뇨로 진입하는 첫 단계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혈당이 90에서 한 150, 160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스파이크가 뾰족뾰족하게 생기면 실제적으로 건강에 그 당시에 그런 스파이크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자, 그게 왜 생기고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음식물을 골고루 천천히 잘 흡수하는 것이 우리 건강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스파이크가 오는 분들은 조금 먹죠. 적게 먹는데 굉장히 단 음식, 쉽게 얘기해서 아주 단 과일을 먹는다든지 떡이나 국수, 빵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게 돼요. 근데 그런 식사 습관을 가지고 급하게 먹고 이럴 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파이크를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내가 식사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나 봐. 또 스파이크가 조금 생길 때 얼른 먹고 운동을 하면은 빨리 떨어질 텐데, 운동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을 때는 또 스파이크가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습관들을 고쳐라 하는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올 때는 아마도 동맥경화성 질환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느냐, 혈관의 여러 가지 탄력성이 줄어든다, 혈관의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더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되도록 유발을 시켜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염증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되게 한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산화물들은 우리 몸속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지질을 산화시키게 됩니다. 산화 지질들은 동맥경화증을 더 쉽게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혈관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인슐린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빨리 에너지를 쓰고 빨리 수거하고 이런 게 되는데,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대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먹은 음식이 어떻게 돼? 소모가 잘 안 되니까 먹은 음식에 에너지가 남게 되고, 남는 에너지는 전부 다 우리 몸에서는 기름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기름으로 저장이 되면 사실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 조직의 지방, 이런 것은 건강한 지방이에요. 여성형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부위나 허벅지나 팔 이런 데 기름이 있는 것은 비교적 건강한 지방인데, 그쪽에 있는 지방에는 잘 축적이 되지 않고 대부분 남는 에너지가 기름으로 변하게 되면 복부로 가게 됩니다. 배만 나오는 거죠. 뱃살이 점점 나오게 되고, 배에 기름이 껴서 복부 비만이 오게 되면 그 복부에 있는 지방 조직은 잘 녹기도 하고 잘 차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리지방산을 간에다가 보내게 되면 그것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간병증도 일으키고,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계속해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뇨병 증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요. 아주 대표적인 게 3다 증상. 다음다식 당뇨가 온다.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다. 굉장히 피곤하다. 뭐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낫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신경염 같은 증상,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이상 감각을 느끼고, 그런 증상들이 당뇨의 증상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당뇨가 꽤 진행이 되거나 혈당이 상당히 높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상에서 조금씩 변화될 때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증상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놓치고 합병증까지 이렇게 발생한 다음에 당뇨임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 드문 경우가 뭐냐?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때 많이들 생겨요. 조금 생길랑 말랑 하는 그런 위험인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전당뇨 상태에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가 닥쳤다. 몸에 큰 무슨 질환을 앓으면서 몸에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온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당뇨로 확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허나 증상이 없는데 당뇨가 좀 걱정되긴 해. 어떤 때 걱정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위험인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은 내 가족에 당뇨가 있으면 난 위험한 거예요.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을 할 때 애가 크게 났다. 아기가 4kg가 넘게 나왔다. 그럼 임신성 당뇨 아니냐고 요새는 다 검사하지만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이게 사춘입니다, 당뇨하고.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진단받으면 일단 당뇨도 한번 우리가 걱정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하면 무조건 당뇨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만한 상태다. 그러면은 일단 당뇨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또 서양하고 달리, 동양이 중요한 이유는, 서양은 55세 이후에 뚱뚱한 사람한테 오는 병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가 많고 몸이 크고 적어도 100kg는 넘어야 당뇨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약간 비만한가 만가 하는 정도인데 잘 오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특징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만하지도 않은데도 쉽게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험인자가 발견이 되면 30대부터라도 당뇨병에 대한 우리 선별검사를 해야 된다. 뭐 선별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공복 혈당만 재면 대충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복 혈당 수치만을 검사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본은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식후 혈당 측정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혈당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병원에 와서 잴래도 2시간을 밥 먹고 기다려야 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권하는 것은 공복 혈당을 잴 때 당화혈색소를 같이 측정해서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하게 되면 내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험인자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몇 살 때부터 우리가 당뇨 조기 검진을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 학회에서는 내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30세부터 그냥 시작하자. 그래서 공복 혈당은 1년에 한 번씩 재는 게 좋겠다. 하지만 위험인자가 없으면 40세부터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복 혈당을 우리가 재서 100만 넘지 않으면 거의 정상이라고 뭐 판단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주 우리 집안에 뚱뚱하지 않은 당뇨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뚱뚱하지 않고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올 때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 체형이나 약간 비만하면서 당뇨가 올 때는 대부분 공복 혈당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도 같이 쓰고 했는데 서양은 공복 혈당이 올라간 당뇨 환자가 50%, 공복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올라간 환자가 50%, 공복 혈당 반, 식후 혈당 반이다. 근데 동양에서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 올라가는 경우가 70에서 80%더라 하는 게 30년 전의 연구 결과였어요. 최근 연구 결과가 싹 바뀌었어요. 우리도 공복 혈당 올라간 숫자가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아, 이게 왜 이러나? 우리 당뇨병 형태가 서양을 닮아간 거예요. 지난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비만도도 올라가고 당뇨병의 형태도 이제는 서구화된다. 아마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 뭐 아버님 때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 많았죠. 6.25 사변도 있고 그 전에 또 뭐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실조형으로 마른 상태에서 당뇨가 이렇게 유발이 되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조금만 뚱뚱해서 당뇨가 오는 형태의 당뇨병하고 지금 젊은이들처럼 잘 먹고 뚱뚱한 상태에서 오는 당뇨병이 좀 다르다. 지금 후자는 서양형이고 전자가 동양형인데 우리가 동양형에서 상당히 서양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요새는 식후 혈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복 혈당을 많이 강조하고요. 식후 혈당이 또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포도당이나 음식물을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냐하면 30분, 1시간째 혈당은 변동이 너무 커요. 2시간쯤 돼야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2시간 혈당이 재현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2시간 혈당을 기준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주 바쁜, 일상에 바쁜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허들이에요. 병원에 와서 2시간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공복에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복 혈당만 재지 말고 당화혈색소를 같이 해봐라.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혈구가 빨간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에 당이 몇 %가 붙어 있는가를 보면 지난 2달의 혈당의 평균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혈구의 수명이 4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적혈구의 평균 수명은 2달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2달 동안 피 속에 있는 혈당에 노출이 된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보면 지난 2달의 혈당의 평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5.5 정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데 5.7까지를 우리가 정상 범위로 보고 5.8에서 6.4는 전당뇨다. 6.5가 넘으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한 번에 진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데 난 진짜 위험해, 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어 할 때는 당화혈색소를 같이 측정해보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전당뇨나 정상에서 당뇨로 이완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체중을 줄여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도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라는 약으로 많이 빼잖아요, 살을. 그렇게 해서 살을 내 원래 체중의 15%를 빼면 50%가 당뇨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지금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도 우선 초기의 체중 감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말라있는 사람이 감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근육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많으면 또 당뇨가 올 수 있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빨리 체중을 줄인다. 단 근육은 유지하면서 기름을 많이 빼내야 된다. 오히려 말라서 당뇨가 오는 분들은 살을 뺄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을 늘리는데, 기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주면 오히려 그게 당뇨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